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연결하면서 출발해봅니다. 한밤 미증시 살펴볼까요? 공반 약세로 마감한 3대 지수입니다. 미국 월마트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죠. 이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거셌는데요. 다우지수는 152포인트 내려 44,785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25포인트 떨어지면서 6,370, 나스닥은 72포인트 밀리면서 21,10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투매 흐름이 숨을 고른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잭슨 홀로 향합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우리 시각 오늘 밤입니다. 금리 인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서울의 아침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두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최신 기준 코스피는 34포인트 올라서 3,175, 코스닥도 6포인트 오른 783을 기록 중입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일까요? AI 거품론과 원전 계약 논란 같은 악재들도 선반영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심은 우리 시장에도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주식은 이 타이밍인데 증권사 주식거래 앱을 믿어도 될까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앱에서 투자를 했던 10명 중에 3명이 시스템 오류나 접속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앱 로그인과 인증 문제 등 타이밍이 생명인 주식거래 앱에서 시스템상 불만이 컸는데요. 이에 따른 전체 불만 경험자는 전체 55%로 4년 전 조사 때보다 더 늘었고요. 실제 7개 증권사 앱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은 늘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은 이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 쿠폰의 사용처가요, 농어촌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기존 121곳에서 779곳으로, 로컬 푸드 직매장은 22곳에서 252곳으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농어촌의 경우에는 그간 대형마트 유사업종인 슈퍼나 마트가 있어도 취급하는 품목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서 불편이 컸습니다. 지자체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처가 늘면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더 쉽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군장병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외출 외박 시 복무지 주변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2차 소비 쿠폰부터는 이렇게 복무지역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쓸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부대 인근 상권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소주를 하루 딱 3잔만 마셔도요, 대장암의 위험이 이렇게나 커진다. 애주가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한 연구팀이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루 알코올 30g 이상, 소주로 따지면 서너 잔 정도를 섭취한 그룹의 대장암 위험이 평균 64%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고지방, 고칼로리, 육류 위주의 서구형 식습관과 대장암 발생이 뚜렷한 연관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칼슘 섭취와 채소, 과일, 콩곡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에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대장암 예방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금이라서 많이들 한잔 하실 텐데 건강 걱정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바로 오늘입니다. 계속된 안팎의 쇄신 요구, 이를 뒤덮은 찬탄과 반탄 싸움 끝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결정할 시간, 오후 2시 충북 청주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쇄신을 내세운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막판까지 표 결집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당심은 내부 통합과 투쟁력을 앞세운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도 김앤장 두 후보의 우세가 높게 점쳐집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지죠. 두 후보 간 결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어제 브리핑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2023년 8월 집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허가 구역 지정 어딘가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이슈였었죠. 그동안 중국인들이 뭐 서울 강남 집 다 산다. 그래서 집값 높인다.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고요. 당국이 네.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서울은 전 지역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집을 사려고 했을 때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경기도도 상당수 지역, 또 인천도 상당수 또 핵심 지역들이 이번에 외국인 토호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네, 됐습니다. 지금 지도 네. 보시면 알겠네요. 서울은 다 포함이 되고 경기도 23개 시군이 되고 인천도 이렇게 지정이 됐네요. 네.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모두 세 곳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뭐 조금 이따 자세히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4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네. 소유를 했다면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입니다. 이 외국인 토지 허가 구역 지정된 건 지금이 처음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안보 목적으로 이런 부분은 군사 투기 목적으로는 목적으로. 항상 네. 있죠. 뭐 네. 백령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런 토지 거래를 허가를 득해야 되지만 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주택용이잖아요. 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투기 목적으로 사는 외국인들이 많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허가 구역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허가를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 그러니까 입증 자료를 내야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곳에서 이미 집을 살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 자금 조달 계획, 입증 자료를 외국인들도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달 자금을 어떻게 이제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30일 내에 이제 관할 당국에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 제출 의무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불충분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해외 이제 금융정보분석원하고도 연계해서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국내 내국인 대상으로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보고받는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좀 이런 시행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외국인한테는요. 예. 그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조달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대체적으로 뭐 교포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강남에 이제 그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강남권은 한 45% 정도 미국인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교포인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나 구로 이쪽 같은 경우는 중국인 교포들의 어떤 거래 비중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불투명한 자금들 갖고 들어와가지고 투기 자금, 불투명한 자금이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외환 신고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반입된 자금이 아니고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모아놨다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에 활용해서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든요. 이런 자금들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상 여건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투명화하는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는 지금 몇 년 정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2년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주려고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투기 목적이라고 파악을 한 거고요. 갭 투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은 이제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득했다 하더라도 4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2년간 그 해당 그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어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처벌 내용을 좀 보면 취득가액의 10%의 이내에서 이제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뭐 10%만 내면 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처벌 보면 반복 부과라고 하거든요. 한번 통보하고 이행을 했나 안 했나 봐서 실거주에 외국인이 안 살고 있다.
또 10%, 또 10%를 하게 되고 취득가의 10%나 그렇습니다. 강제금으로 계속 반복 부과입니다. 예. 이제 나중에 돈 안 내더라도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샀다라고 하면 2년간은 살 집, 월세, 전월세로 돌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제한 이런 게 다른 나라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는 정부가 금지하고 있고 이제 그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호주나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유입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자국의 부동산 매매하는데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도 대책이 좀 늦게는 나왔는데 네. 좀 필요한 조치였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네. 내국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정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게 되면 그 전입 이제 거주 의무 2년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거래 이후에 이주였던 그 시간이 보통 4개월인데 국내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627 대책에서 6개월이거든요. 627 대책으로 좀 더 그러니까 강력해졌죠. 사실은 2개월이 더 짧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627 대책 이후에 우리나라 그 거주하시는 분들의 부동산 매매 이후에 등기하는 비중이 한 약 18%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배경도 사실 이번 대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세금에 대한 그 규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국인들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제와 관련된 제재 요인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또 규제. 지난 6.27 대책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제 6억 대출까지만 허용하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대출 못 받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 비율을 이제 90% 80%까지 낮췄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규제 조건들이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디테일한 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좀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부동산을 샀는지 그 수치도 지금 나왔습니다. 얼마나 최근에 많이 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19 전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전만 해도 우리 수도권만 놓고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주택을 샀다. 1,500건, 2,000건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2020년 이후부터 뚜렷하게 확대되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같은 경우가 한 4,500건 정도가 됐고 네. 그 다음에 6,000건, 7,000건. 특히 작년에가- 올해 같은 경우에 네네.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아마도 원래 그 제재가 없었다면 10,000건도 넘을 정도로 이 외국인들의 이제 소유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림 네. 나오네요. 2024년 작년에만 7,000건의 거래가 있었고 올해는 지금 7월까지만 해도 4,000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10,000건 넘겠다 해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고요. 네. 절반 정도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중국인이 훨씬 더 많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율상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 서 교수께서 캐나다가 지금 네. 외국인들이 주거용 주택을 아예 전면 매수 금지를 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네. 2년간 외국인 취득 제한을 했고 네. 유럽으로 가면 영국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취득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이 이미 한번 가서 중국인을 똑같은 많이 행태가 사서.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완전히 사재기를 한 다음에 월세를 높인다든가 이런 행태로 집값도 높이고 렌트비, 이제 거주비도 높이는 그런 차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캐나다, 호주, 유럽도 마찬가지의 이제 거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핵심은 중국인들이었었다. 이런 파악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서울 아파트 값을 지금 많이 띄우는데 일조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분석인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한번 강남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기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 두 사람만 아파트 산다고 돌아다니면 아파트가 팍팍팍 올라.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세가 올라가다 정말 저렇게 말을 하네요. 네. 정말 중국인들이 산
효과가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데 구체적인 뭐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보통 집값 높은 그런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투자 목적으로 오히려 실거주보다는 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제 투자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타겟이 아마 우리나라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고 자금 조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어떤 확인,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이미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 구매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그 매수 어떤 주체 세력으로 활동을 해왔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이미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고,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투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미 뭐 제주도나 이런 지방에서도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의 어떤 매수 주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승에 상당히 주범이 외국인 투자자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 효과는 어떨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말한 시행령 시행 규칙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야 되고요. 네. 이미 자금이 조달됐다면 그 돈을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자금 출처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당국은 시행 규칙과 시행령을 통해서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앞서 나왔던 행태들,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호주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를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월세나 전세로 돌리고 가격의 호가를 높이고 이런 행태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집값을 띄우는 또 한 축, 그동안 좀 의심을 많이 샀었죠. 네. 이 외국인들의 매수 행태들에서는 상당 부분 또 규제와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값 전망도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약간 교란돼서 올라갔던 부분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집값 전망 좀 이제 안정세를 찾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예, 일부에서는 또 이런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가 좀 집중되는 강남이나 이런 신도시권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이제 주택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어서 전세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전세대출 규제가 최근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전세 끼고 파는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유는 공급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이런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런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 집값 더 오른다 생각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수요는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이런 자금 조달이나 여러 가지 정부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다시 또 집값이 오르는 그런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그 세금에 대한 그 보유세 규제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세금 얘기 그리고 공급 대책 얘기로 결국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 소식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체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이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네,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 당분간 중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5일부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에 뭐 유학생들 자녀 있는 부모님들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소포로 보내려면 오늘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또 모르죠. 왜냐하면 29일 도착분에 한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마 25일, 26일 기점으로 해서 당분간 또 외국에 소포를 보내는 작업이 특히 미국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입니다. 네. 현지 같은 서시는 상관이 없지만 소포라는 자체가 물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안 되겠다. 저 소포, 특히 그동안의 면세였었던 $800 이하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관세 15%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일반은 이제 오늘부터가 미국행 항공 소포가 중단이 되고요. EMS라고 해서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 우리가 특급 우편 했잖아요.
그것도 내일부터는 중단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왜냐? 오늘 금요일이고 예, 다음 주 관세를 월요일. 매겨야 될 때는 네. 통관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우체국이라든가 특구 우편 쪽에서도 이 통관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가 모르게 됩니다. 근데 일단 미국에서는 뭐 미리 보낸 것도 상관없이 29일로 끊겠다. 29일 안에 들어온 것만 관세가 없고 29일 이후부터는 이제 15%의 관세를 물게 된다라고 하면서 네. 외국에 특히 미국이죠. 미국에 소포를 보내야 되는 분들은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29일 이전 도착이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포를 보낼 일이 있으신 분은 오늘 보내시면 일단은 우체국에서는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물건에 사실 관세가 붙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800 이하의 물품에서는 관세 면제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800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였고 이상일 경우에 이제 10% 관세 부과했던 것이 이제 그런 어떤 가격 기준 상관없이 15%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일반 우리 거주하는 실생활 하시는 분들까지 여파가 미친 건데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편 서신 외에 물품이 들어가는 이런 국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품목 가격에 상관없이 15%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우편 발송이 당분간 중단이 되면 일단은 소포 붙이시려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포를 보낼 때 보면은 물품을 쓰게 돼 있어요. 뭘 보내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으로 예. 보낼 때. 그러니까 뭐 중고 물품이든 갖고 있던 물품이든 아니 새 물품이든 상관없이 금액을 쓰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미국에 소포를 보내려면 그러면 아예 못 보내는 건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방법은 있는 근데 건가요? 일시 중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통관을 해야 되는 건데 15%라는 세금을 보내는 사람이 낼지 받을 사람이 낼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국가가 미국의 이 조치 나오고부터 멈춰 있는 상태고요. 오늘 우리 봤더니 이제 우체국 쪽 우정국 보도 자료는 EMS까지도 안 되고 EMS 프리미엄 라인을 이용해라. EMS 프리미엄 라인은 돈을 또 더 주기는 하지만 EMS 특급 우편 프리미엄을 치면 여기서 통관을 일단은 자기가 마무리를 짓고 수취인 받는 사람 쪽에 15% 관세를 주는 방식을 확정 줬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 좀 급하게 미국에 소포를 붙이실 분들은 특급 우편 EMS도 아니라 EMS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이게 글쎄요, 보니까 당분간 네. 혼란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EMS 프리미엄을 보니까 UPS랑 제휴해서 제공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 차이는 뭐냐면요. 네. 특급 우편까지는 우리의 우체국이 되지만 네. 프리미엄 라인은 우리 우체국 손을 떠나서 방금 얘기하신 UPS라든가 페덱스 같은 민간 탁송 회사가 담당하는 게 이 EMS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관세를 계산을 하나 보더라고요. 여긴 통관 업무를 많이 처리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관세를 이미. 계산을 해서 이거 상대방에게 받는 수취인에게 매겨야 되는 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한 소포는 당분간은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시스템을 좀 바꿔서 부모 입장에선 내가 뭐 관세를 미리 물고 싶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되는데 이 혼란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뭐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예 그래서 문을 닫고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를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못 보내는 쪽으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물품 가액을 저도 아까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좀 여쭤봤었는데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낼 때는 물품 목록을 써야 되고 금액을 예상 금액 어느 정도 이 물품 가액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걸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야 15%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 만약에 베트남산, 중국산, 인도산 이럴 경우에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기준 자체가 국내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그래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네. 관세가 얼마나 붙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우편 사무국을 통해서 송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받는 분도 그렇고 보내는 분도 그렇고 얼마 정도 가격이 해당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칫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는 그런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한테서 민폐를 끼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상당히 빨리 정부 측면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물품 중량이 4.5kg 넘어갈 경우에는
국내 이런 배송 그 기관 이용하는 것보다는 해외 탁송 기관이 이제 페덱스라든가 UPS라든가 이런 글로벌 사업체들을 이용하는 것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그 우편 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빌 게이츠 이사장께서는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스를 개발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문을 가지게 됐어요.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그런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So impressed with your background, and I feel very lucky to get a chance to talk to you so early in your administration. You know, the growth of the bioscience work here in Korea is very impressive. Whether it's the research at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or the companies, SD Biosensor, U Biologics, SK Bioscience, LG, some very good COVID vaccine, very good diagnostic work. 네, 어제 빌 게이츠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얘기하면서 같이 만찬도 했고요. SK그룹 회장과도 간담회를 하고 만찬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얘기도 했다 그래요. 트럼프와 대화 잘 하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뭐 트럼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께 한 네. 거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윈도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제 본인이 판을 바꿔가지고 두 개에 꽂혔는데 첫 번째가 백신, 두 번째가 원전 중에 SMR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좀 백신 사업에 대한 특히 백신의 ODA, 뭐 공정 같은 거에 완전히 꽂혀서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저기 U 바이오로직스 등등까지 언급을 해서 네. 백신 산업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 함께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실은 SMR, 이 원전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원전 회사에 투자를 해서 아마도 아직까지 SMR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2030년 가장 먼저 SMR을 세상에 선보이겠다라고 해서 원전하면 또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백신과 원전에서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빌 게이츠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 우리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와 대화를 잘하길 이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내일 일본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 it takes to fool this town. I'll do it till the sun goes down and all through the night time. Oh yeah, I'll tell you what you wanna hear. Keep my sunglasses on while I shed a tear. It's never the right time. I put my armor on so you won't stop my end.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And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또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오늘도 이어집니다. 제 곁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고요.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AI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그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바운드랩 데브 대표 조용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용민 대표님을 모시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AI 이야기하는 건 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 구글 코리아 상무 출신이신 건 워낙 유명하고 지금은 뭐 기술 스타트업 위주로 지원하는 투자 펀드 운영하고 계시고 여기저기서 강의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관련 분야 관심 있는 분들께는 워낙 유명 인사시지만 저희 네.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감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업들 중에서 AI랑 관련된 쪽을 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 한 60% 그리고 한국에 한 40% 정도 투자하려고 지금 한국 출장도 자주 오고 네. 미국 출장도 자주 가는 네. 그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으로 넘어오셨을 때 강의로 또 대중들과 많이도 만나고 계신데 아무튼 방점을 AI 쪽으로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새 시대의 화두, 일상 곳곳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이제 문외한들 입장에서는 다들 쓴다는데 나만 안 쓰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되죠. 이거 그럼 왜 써야 하는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 묻게 되는데 관련해서 좀 보여주실 사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 예. 미국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이 계신데 네. 저희 비즈니스 때문에 근데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집이 이렇게 조금 짐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 짐이 많은 집 사진을 네. GPT-5, 4.0나 뭐 이런 버전을 통해 가지고 네네. 이렇게 짐을 싹 없애는 어. 그런 프롬프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당근 마켓이나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 이런 데 바로 올리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이 있는 줄은 아는데 대부분 집에 청소하러 갈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잠깐 보니까 자세히 보면 이제 약간 인테리어 이런 것도 좀 다듬어져 있고 맞아요. 천장에 예. 등불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급하게 집을 치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일상에서든 업무에서든 나에게 직면한 문제점을 잘 알고 질문을 잘하면 저렇게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의 AIX 같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드리는데 예. 그냥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좀 과격하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제 정의를 잘못하시면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생활을 하시는 거고 AI 네. 시대에 미개한 수준의 질문을 하면 그만큼 또 몸과 마음이 피곤하신 거고 이게 조금 더 전에 없었던 질문들을 이제 많이 던지셔야 예. 실제로 AI의 스윗스팟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AI는 문제의 정답을 자꾸 찾아내려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문제를 잘 정의하고 좀 구체적으로 좁혀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질문하는 능력 자체를 좀 키워야 되는 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일간지에 칼럼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요청을 해주셨어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예. 뭐 요약을 너무 3,000자를 보냈더니 1,800자로 줄여달라. 그리고 조금 단어를 쉽게 풀어달라.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이거 항상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AI가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태스크였거든요. 네. 아, 저희 이제 정장 사진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네. 요청. 오. 예, 보시다시피 제가 정장이 없습니다. 이게 입고 나오신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선 제가 옷장으로 이렇게 정장 맞는 게 남아 있나 하고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지금 뭐 하는 거냐? AI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정장을 그러네. 찾아서 가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선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제 와이프가 바꿔준 건데 네. 이게 참 몸과 마음이 저 역시 피곤할 뻔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하나로 정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저희가 기업 금융사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리테일 브랜드들 AIX를 도움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문제를 최소 두세 가지씩으로는 한번 정의해 보셔라. 예, 지금의 상황을 그 네. 부분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사실 저도 이제 매일 뭐 AI 얘기는 아니지만 질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드려야 또 대표님께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도 매일 고민을 해야 되는 근데 사람인데 진짜 네. 정말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굉장히.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그다음 그 질문을 약간 트윅을 주시는 거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이다 이런 아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업무상으로 너무 좋습니다. 네, 호의적으로 좀 가야겠죠. 네.
일단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 이런 기업의 사례도 좀 보고 싶은데 이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대규모 투자도 이뤄지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질문하는 역량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좀 맥락을 봐야 될까요? 예, MSL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 그 조직이 이제 어떤 인력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뽑아간 분들 원오프로 연봉을 받지만 한 5조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 중에 1,400억, 뭐 800억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호나우드나 지금 뭐 스티픈 커리나 뭐 네. 이런 뭐 오타니보다 그분들에 비하면 조금 가난하신 분들이죠.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연봉이 천문학적이라고 알려진 스타들. 예, 스포츠 분야 말고 지금 MSL이 이끌고 있는 AI 분야의 연봉들을 보면은 네. 이분들한테 왜 그렇게 많은 그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보시면은.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사실은 콜렉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리스트를 보면은 재밌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밑에 물론 메타에 이미 많아서 덜 뽑은 것도 있지만 네. 밑에 몇 분은 안 됩니다. 지금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장을 지금 입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AI로 풀어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 분들인 겁니다. 저분들이. 네. 그리고 방 청소를 내가 지금 청소를 빨리 해서 열심히 청소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프롬프팅 투샷으로 방 청소를 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저렇게 1,000몇 억씩 주면서 이제 콜렉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크 네. 주커버그가.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인재 중에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는 대학생분들도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셔야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거를 AI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엄청 모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주 셰프님 모시고 오는 거고 최현석 셰프님 모셔서 셰프님들 막 수십 명을 모셔다가 최고의 음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대규모의 투자, 인재 영입이 사실은 이제 AI라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까, 좋은 레시피, 좋은 질문들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가 또 질문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쭉 했는데 그런 의문들도 좀 있어요. 이게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맹신을 해도 되는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을 위험이 좀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심심해서 이제 챗GPT에다가 유한솔 앵커 평가를 좀 해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 있게 네. MBN의 대표 여성 앵커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정보가 좀 부족했나 봐요. 아, 저한테 좀 그렇군요. 굴욕적인 순간인데 네네네. 아무튼 이런 가짜 정보들을 좀 걸러내는 눈도 길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라지 랭귀지 모델 파운데이션한테 우리가 뭔가 실제로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프롬프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되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 이게 정말 그 정교한 대답을 얻고 싶을 때는 프롬프팅을 역할, 지침, 목표,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부터 사실 셀프 체크해야 됩니다. 엑셀을 쓰거나 뭐 워드를 쓰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쓸 때 실수가 나오면은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네.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명령어에 해당하는 정교한 질문이 예, 필요하다. 예. 자, 이렇게 제가 챗GPT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주변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가 국내 근로자들 가운데 이제 절반 이상이 이런 생성형 AI를 이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네. 일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이들 일반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챗 GPT가 첫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22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국내 근로자가 업무에 이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나서 그 비율이 51.8%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중 2명 중 1명은 쓰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보다도 2배에 가까운 수준인 거고요. 매일 1시간 이상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헤비 유저의 비율도 한국이 미국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상용화된 지 만 3년이 지난 시점 국내 인터넷 활용률은 8%인데 반해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6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 비율보다 8배 정도 높은 수준인 거고요. 40시간을 주로 기준을 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일단 지금은 사무직에 국한되긴 하지만 네. 만약에 생성형 AI가 도입된 로봇이 등장하고 이게 보편화가 된다면 예. 생산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의 2배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업무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근원적인 오래된 불안감이 있죠. AI가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이거 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는데, 네. 이걸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쉽게 실행하는 게 좀 말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기업 CEO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직원분들한테도 많이 받는데 네. 일자리를 가장 먼저 가져가셔야 될 관점은 기능으로 보는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영해 보이셔서 두 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전화번호부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예전에 항상 출간이 저 됐었어요. 그 세대. 저도요, 저도요. 정말요? 몰라서 잘 예, 그러시군요. 있었을 그 거예요. 전화번호부 그리고 지도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 출판사의 업무라는 거는 지도 정보라든지 전화번호 정보들을 이제 담아내는 업무라고 이제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다 어디가 있냐면은 분당 판교에 뭐 플랫폼 회사들의 지도 앱 직원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기능들이.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를 기능으로 보고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솔루션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AI는 직업의 이름을 바꾸는 개념이지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봐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잡마켓을 대체할 거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AI 국가 한 8위권, 9위권 국가에서 하는 고민이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빨리 전향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에서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빨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로봇이 지금 10,000명당 한 1,000대 있거든요. 네.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한 6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당 1,000대 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 대비 로봇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게 다 예. 제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차트에서도 네네. 그 그래프에서도 사실은 비율로 지금 봤을 때 미국보다 우수한 거지 절대량으로 보면 굉장히 아직 부족하거든요. 네. MIT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서 AIX를 드라이브 했는데 90%에서 95% 정도가 다 실패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데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국 직원들이 51% 쓰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를 하는 시대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네.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때는 IT 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AI 경쟁력이 이제 6위권에서 7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네네. 그 이른바 AI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미 증시가 막 휘청였잖아요. 네. 투자를 직접 또 하고 계신 입장이기도 하고 네. 투자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사실 미국 증시 휘청인 데는 한 두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덤 머니들이 지금까지 많이 껴 있고요. AI 투자에 조금은 좀 멍청한 돈들이 네. 많이 껴 있고 눈먼 그리고 돈이라고 표현을 눈먼 하죠. 돈 그리고 샘 알트맨이 한 기사를 전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계에서도 한 3일 전쯤에 네. 어떤 CEO가 AI로 펀드레이징을 한 다음에 300억 횡령을 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두 명이 그리고 한 서너 명이 모여서 AI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내는 기업들이 있음을 그냥 꼬집은 내용이었었어요. 샘 알트맨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고해상도로 좀 팩트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업에서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MIT 리포트도 한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기업에서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수익 창출이. 근데 사실 기업에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조직에서 일 잘하시는 분이라는 그 존재가요. 예. 각 부서별로 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AI 시대에는 블레싱 혹은 curse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축복이 될 때가 있고요. 네. 그 기업의 저주가 될 때가 있는 이 분수령의 시기인 거예요. AI를 그들이 정말 잘 포용하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AI로 탑재된 그런 좋은 업무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가 네. 있고
사실 일 잘하시는 분들이 좀 AI를 터부시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항감이 있다라면은 예. 실제로 AI 기업에서 AI를 반영하는데 그리고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유연하고 전향적인 시각으로 큰 그림을 좀 봐야 한다. 네. 조용민 대표님 모시고 AI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오늘 충분한 얘기 듣기에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좀 모시고 네. 싶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